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른바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300만 원 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은 끝났고 검찰의 구형은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혐의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는 이미 대법 확정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 11월은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선고가 예정돼 있군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혐의, 총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11월에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인 걸로 전해집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 같긴 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확전. 경향신문이 오늘 3면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신한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은 국감 후에 논의하면 늦는다라고 이른바 추경 원내대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친윤 당대표가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한과 친윤의 확전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언급 중앙일보 1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종의 대응책일 수 있죠. 윤 대통령 정상회담 뒤에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보낸 이 오물풍선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이른바 삐라 전단이 대통령실에 정확히 떨어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쇼크,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한국 성장률 3분기 0.1% 쇼크, 예상치 5분의 1 토막이라는 겁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이게 더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는 늘었는데 수출이 많이 뒷걸음질 친 탓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D-10. 10일 뒤면 무슨 일이 있죠? 조선일보 1면입니다. 미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1%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주 얘기를 좀 꺼냈어요. 네바다 등 7곳 중 4곳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률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는 한 곳, 트럼프는 2곳 우세하다라고 하지만 1%포인트 차이로 승부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그리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부시장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00만 원 검찰의 구형량이고요. 김혜경 씨의 발언 중 제가 생각해도 상황이 좀 의심스러울 것 같다. 이게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어떤 뜻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 왔던 김혜경 씨의 모습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배 씨랑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예. 증인 진술이랑 결제 내역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후 진술 준비하신 거 더 있으세요? 검찰 구형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세청 자료나 그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배 씨와의 공무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김혜경 씨의 죄질,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하급자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반성의 모습도 안 보인다라며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 자, 김근식 교수님, 이 죄질 중에 안 나쁜 죄질은 없겠죠.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특히 저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의 행태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질서나 기본 가치, 우리 공동체가 사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위협하는 범죄 행태일 때 주로 수사기관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거,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해놓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점심 식사에 10 몇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는 것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 않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저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 국회의원 부인들을 모아서 밥을 사줬다라는 것은 경선에 유리하게 그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매수라고 한 거죠. 매수. 네,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내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행동을 본다.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경선 절차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면에서 이제 엄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죄질이 중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디서 기시감이 있냐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그 징역 3년인가요? 굉장히 중형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형 선고를 때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류 위조한 건데 그렇게 많이 때릴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만 그때 재판부가 내린 죄질이 엄하다고 죄질이 중하다는 건 뭐냐면 그때 나왔던 증인들 모두 다 그 정경심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진술하고 있는데 네. 정경심 씨는 끝까지 부인했다는 거예요. 부인하면서 심지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핀잔을 주고 모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판부 검찰이 공소를 하면서 그 300만 원을 구형할 때 죄질이 중하다는 것은 선거를 해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도 있지만 네. 지금 김혜경 여사는 지금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내가 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련된 몇 분도 현금으로 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반성하고 선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대드는 거하고는 죄질이 중하고 다른 게 다르거든요. 반성이 없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변호인 입장이라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데 300만 원을 죄질이 중한데도 구형했으면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요청하면 300만 원 구형해도 100만 원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고 2심 가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살 수 있는 방법이지 그냥 머리 꼿꼿이 들고 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검찰과 재판부의 대들의 행위거든요.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아마 앞으로도 재판부에서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하에 그런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어떤 전제 김웅식 교수님 의견인데 김용태 의원님, 하급자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해봤더니 같은 혐의로 배 씨는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 씨의 주장은 나는 몰랐고 배 씨가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난 시키지도 않았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줄도 몰랐다라는 김혜경 씨의 범행 부인이 이미 배 씨가 유죄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제가 다 한 거예요 라는 모양새가 돼버리기 때문에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 검찰이 이렇게 봤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가한 거 말씀하셨던 맞습니까? 것처럼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죠. 다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는 당연히 몰랐다라고 해서 진술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마지막까지 결제하는 그 순간에도 몰랐고 결국에는 비서였던 배모 씨가 알아서 다 한 것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네. 유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물론 이게 같이 국회의원 전현직 부인분들께서 이 김혜경 씨하고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밥 하나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밥 한 끼 먹고 누가 누굴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다만 김혜경 씨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가. 선거운동 하신 거잖아요.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러니까 의도는 난 밥, 물론 이제 이것을 매수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고 우리 남편 잘 봐주세요라는 이런 모종의 표현들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선거법은 그것을 부정행위라고 보고 막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죄질이 중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아마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김혜경 씨 측 반론도 아까 변호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아까 뭐 포스기에 현금 등록이 안 돼 있고 현금 결제 영수증 발행 내역이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낸 사실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가 본인 거는 본인이 현금으로 냈다라는 것이고 그게 현금 영수증을 안 했으니까 포스기에 안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밥을 사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내 건 내가 낸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뒤에 배 씨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본인 건 본인이 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배 씨가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 증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본인 것만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왜 현금 결제 기록은 안 남아 있냐? 그리고 정황상 네가 사준 것이다라고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100% 사준 것 같은데 왜 안 사줬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죄질이 중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검찰 진짜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점철 고생한다. 정말 고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 가지고 죄질이 중하고 파렴치범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은 딱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렇게 딱딱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들처럼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검찰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네. 검찰 고생 많다. 포스기 내역 그거 뒤지느라. 자, 포스기 공방 함께 보시죠. 증거가 배치되는 직원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해당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을 집중하고 있는 것 측면도 있어요. 국회의원의 한 배우자가 김혜경 씨 식사 모임 동석자인데 내 밥값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재판부에 포스기 결제 내역이 공개된 거예요. 7월 20일 룸 13번에서 94,000원 결제,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 8월 18일 11만 4,000원, 25일 11만 2,000원 등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라는 게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러자 조금 전 변호인이 말한 부분, 그리고 우리 전용기 의원이 말한 부분도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뭐 지적이겠죠. 검찰, 동석자 결제 기록이 안 나온다. 현금으로 냈다라는 사람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본 거고 김혜경 여사 측에서 앞서 변호인이 포스기에 현금 내역이 없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이 없다 해서 현금으로 안 냈다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반박을 펼친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식당에서 김용주 의원님 그 포스기에 나온 걸 기준으로 이제 하루의 매출을 정산하고 잡거든요. 그래서 자칫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고 받은 현금을 싹 이렇게 따로 보관해 두시다가 아차 싶으시면 이게 혹시 세금 탈루 논란도 있어서 많은 이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은 정확하게 이제 현금 받은 부분도 현금 결제 뭐 7,800원 이렇게, 심지어는 김근식, 김영주 두 분이서 식사하셨는데 한 분은 신용카드 7,800원, 한 분은 현금 7,800원. 그 도합 15,600원. 덧셈이 암산이 빠르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관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 김혜경 씨와 식사했다라는 동석자들이 냈다는 현금은 다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포스기에.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있나 봤더니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법조계 일각은 그럼 식당 주인이 김혜경 씨 식사 모임에서만 현금 포스기 입력을 일부러 누락한 거냐 뭐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변호사 측 요구 얘기처럼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탈루하기 위해서 그걸 계산 안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그 문제를 그 업주한테 떠넘기느냐 그런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포스기를 입력 안 했냐 업주 탓이다. 예,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 제가 뭐 중하다 안 중하다보다는 제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중하다 안 중하다가 아니라 찌질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것을 전부 다 뭐 비슷 탓, 업주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석연찮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반면 이제 뭐 현금을 냈다면 낸 분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겠군요. 네. 뭐 내역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현금을 냈으면 오히려 제 같으면 영수증을 꼭 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현금 돈을 냈다라고 하는 영수증. 현금 영수증. 예, 봐봐라 나는 각자 n분의 1로 냈지 않았냐. 그랬으면 훨씬 이 문제가 간단했고 저는 역으로 지금 변호사가 대응을 너무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예. 근데 그 김혜경 여사가 관여하지도 결재시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김혜경 여사 관여했어야 되고 결재하면 안 된다고 지시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부인을 몇 년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를 부인을 몇 년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몰랐다? 저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엄격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시장 혹은 도지사 부인으로 살아왔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절대 당신이 결제하면 안 돼. 네. 그러면서 관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됐고 네. 시키지 그리고 말았어야 됐다. 이런 상황에서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면책이 될 수 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경 씨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전현 교수님 이거 아닙니까? 그냥 늘상 다들 현금 결제하는 걸 다 알고 있고 범행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라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현금으로 내겠지 라는 마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들고 와서 다 결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한테 뭐 당연히 밥을 사주면 안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건데 김혜경 여사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인의 부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사실 n분의 1을 하는 거는 그들만의 문화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하필이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 결제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배 씨한테 절대 하면 안 되고 절대 저 사람들 밥 사주면 안 되고 이런 주지시키는 행위 자체가 굳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더 그런 문화들이 저희 사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 당시에도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가만히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입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거는 현금 결제했고 이것을 배모 씨가 결제할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그 배모 씨가 하는 걸 지시하지도 않았고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죄질이 중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 이제 행태가 못마땅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의 합리적 전략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뭐 몰랐든 알았든 유감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면 사실 100만 원 이하로 얼마인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저런 정도는 이 선거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많이 있어요. 수사를 받기도 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악질적인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 네, 왜냐하면 물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에 유리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부행위로 밥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부분 자기 카드로 사죠. 자기 카드로 쓴다. 당연하죠. 그렇잖아. 자기 아는 지인들 모아놓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카드로 사는 거죠. 두 단계네요. 일단 1단계는 선거를 앞두고 밥을 사서도 안 되는데 네. 거기에 자기 카드를 써야지. 보통 자기 카드로 쓰는데 아니면 뭐 엄마 카드를 쓰나? 그럼요.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 썼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이건 단계다. 법인카드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악질적일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런 실수가 나왔느냐. 그동안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렇게 모든 일상의 모든 예. 사적 만남이나 식사를 배모 씨가 따라다니면서 다 법인카드를 썼다는 방증이에요. 이걸 매우 썩게 익숙해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배모 씨도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김혜경 씨가 이게 국회의원들 배우자들이니까 이건 내가 기부행위니까 내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인지했다 하더라도 배모 씨가 저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 없이 무의식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이 법인카드로 펑펑펑펑 매일매일 사생활에 우리가 알잖아요. 초밥부터 시작해서 뭐 다 사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쓴 거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에 관여 안 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것 같다. 무슨 말이죠? 범행에 관여 안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무슨 말이죠 이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김용태 의원님, 이게 무슨 뜻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의심스럽다. 내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표현하실 거면은 조금 전에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 재판부한테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돌직구 쇼에서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행에 의심이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의심스럽다. 근데 본인 결국에는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표현일 텐데 네. 사실 저 주장조차도 글쎄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냥 변호사하고 전략을 짰을 때 본인이 인정하고 죄송하다 했던 것이 훨씬 더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상황. 전윤기 의원님. 충분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전윤기 의원이 보기에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본인 거 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파렴치범이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사줬을 수 있겠다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은 알겠다.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게 검찰이 아닐까. 왜 의심스러워하는지는 알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런 취지로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김혜경 여사도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뭐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사실 정치인의 아내끼리 사실 n분의 1로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잘못됐다라는 계속적인 주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김혜경 여사가 뭐 마표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나 뭐 이상한 뭐 백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거나 이러면 정말로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봅니다. 근데 정치인의 아내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나는 내 돈 냈는데 저 사람들 왜 사줬냐, 법화를 왜 사줬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니까 깝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명품백은 안 받았지만 초밥이나 다른 식사 등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는 의혹과 증언과 사진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2022년 2월에 김혜경 씨가 사과한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현금 미스테리예요. 뭐냐면 이 식사 사건 말고 다른 과일이나 뭐 샴푸, 초밥, 하다못해 조명인 씨 주장에 따르면 회덮밥의 소스까지 일일이 배 씨가 지시해줬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배 씨는 이 배달된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김혜경 씨가 나중에 현금을 줬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현금 준 거 없다라고 했지만 진술을 뒤바꾸고 재판에서 증언을 했지만 김혜경 씨가 주었다는 그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입금했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사라진 현금이에요. 미스테리. 그런데 이 식사 사건에서도 현금으로 냈어요라는
본인들의 주장은 있는데 식당에선 그 현금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진 현금 미스테리.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요즘 그 현금 없는 사회 된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버스 탈 때도 현금 없으면 현금 없이 사는 사회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떤 선거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대통령 아니 저 국회의원들 부인들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초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는 그 의원들 부인들에게 사실은 선거법이 이러이러하니 제가 밥을 사고 싶습니다만 못 삽니다. 각자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그게 제가 얘기하는 관여입니다. 그러면 깔끔했다. 예. 그걸 모르겠습니까? 법을 모르겠습니까? 다 그런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각자가 그렇게 엠블레를 하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닌데 왜 저런 일을 저렇게 처리하냐 이거죠. 네네. 그것조차도 네. 배모 씨가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왜 네가 그런 조치를 안 해가지고 나는 내 그대로 돈을 냈는데 말 주장 그대로 보면.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돈을 현금으로 준비했으면 내 영수증이라도 받아왔어야죠. 이제 와서 영수증 없이 왜 그 사람이 그 내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따로 돈을 챙겼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업주 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요즘은 뭐 마트에서도 영수증 없으면 교환도 안 되거든요. 네. 왜 이럴 때일수록 그런 자리일수록 왜 저런 경각심 없이 일을 해 오고 있냐. 네. 끝까지 그 업주나 아니면 밑에 배 씨한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죄질이 안 좋다라고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곧 나옵니다. 11월 14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15일 다음 날엔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있어요. 14, 15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저주, 10월 있는 저주는 공직선거법이고 다다음 주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14, 15, 25일에 나란히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각각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11월이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달이긴 하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 민주당에게 슈퍼위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과 유증교사죄에 대한 1심이 나오면 물론 1심은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2심, 3심까지 가야 됩니다만 이게 법이 이 위반 행위가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나오면 적어도 내년 안에는 2심, 3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심에 진짜 그 돌이킬 수 없는 높은 형량의 유죄가 나오고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하는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이후에 플랜 B를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이제 14일 날 1심 선고가 나오고 부인 배우자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똑같이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 달 11월 달에 다가올 때 민주당 안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뭐 요즘에 당정 갈등 때문에 민주당에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이고요. 11월이면 민주당에게 정말 어떤 폭풍이 닥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을 받았을 경우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그 수많은 논란이 물밑에서는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그리고 검찰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와 뭐 김혜경 여사가 엄청 잘못했다, 파렴치하 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전에 김혜경 여사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는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가 없이 본인 거는 본인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적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 또한 저는 재판부께서 본인이 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다른
유수한 사건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도 저희는 그 무리한 검찰들의 주장이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슈퍼에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 대한민국으로 똑바로 흘러가게 정부 여당 갈등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 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여당의 내전 조직, 여론조사 표 대결. 자,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하겠다. 당대표는 원내와 원외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맞선 겁니다. 그리고 원내의 의원들의 국감장을 돌아보며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직격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닿아 있는 문제다. 특별감찰관 문제와 연계돼 있는 일을 거론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정체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당원 여론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80만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당론 필요시 대상 여론조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 측, 어떤 방법 써서라도 특별감찰관을 관철하겠다. 이마저 안 막히면 특검을 어떻게 막느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에 한 대표가 요구했던 영부인과 관련된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대통령에 의해 거절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그러면 한 대표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의 비위 혐의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서 임명하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자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막아서고 나서면서 원내의 일이다 라면서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얻겠다라고 사실상의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는 원내 원외를 총괄한다라며 당대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전 당원 여론조사라도 하겠다라는 카드를 또 꺼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 자, 어제 저희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모니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윤계 인사로 거론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앵커의 모니콜 걸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모니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걸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이게 당대표 권한이냐, 추경호 원내대표 권한이냐, 누구 권한이냐, 예, 뭐 논쟁도 벌어지는데 김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원내 사안, 즉 국회 의결을 거치는 사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은 의원총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의장이 원내대표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은 과거에 제왕적인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정권을 두 번 놓친 그 뼈아픈 경험에서
2005년도에 당내 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홍준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때 투톱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당헌에 명시하면서 원내대표가 이런 사안을 주도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와 원내 그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인데요. 현실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냐라기보다 이 특별감찰관을 관찰하려면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것을 대통령실로 보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당대표께서 결정을 해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의원총회 통과도 쉽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의총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을 반대하냐라는 반박성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해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같이 추진하자라고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특별감찰관을 선출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것뿐이지 특별감찰관 자체를 지금 하지 말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총과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당원 여론조사 만약에 의총에서 특별감찰관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추인을 얻지 못했는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한다. 이 두 결과가 다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결정권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거잖아요. 네. 표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좀 우회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께서 자신의 의사를 관찰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반발만 더 구세게 만들 텐데 굳이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까? 의회주의를 우회하려는 좀 거다.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의회주의를 우회하려는 것이다. 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발언했는데 김 여사께서 탁현민 전 행정관에게 왜 보자고 하셨을까요? 근데 탁현민 씨의 그 주장을 봐도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이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뭐 허풍에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탁현민의 허풍의 가능성이 크다. 아니요, 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누구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요즘에 그 정치권에 뭐 등장하는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허풍을 떨면 그것도 웃음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기차 타기 직전에 저희 모닝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차 아직 안 늦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차표 미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요즘에 입장 안 내십니까?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에게도 좀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네. 명태균 씨를 너무 자극하면 예. 선의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수사할 때도 인질범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아, 인질범은 자극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예, 이게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워낙 허풍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이 자꾸 이야기하게 돼서 또 그것도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공개할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분은요. 알겠습니다. 기차표까지 취소하시면서 우리 도지구쇼 시청자들 위해서 모닝콜 받아준 김재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김재현 최고위원 모닝콜 걸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이른바 이제 친윤계, 당내 친윤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모닝콜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의 모닝콜을 통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 이른바 이제 당내 친윤계들이 보는 시각은 이건 원내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의회주의 정신을 우회하려는 일종의 현역 의원들을 압박하는 건데 오히려 효과 없을 것이다. 라는 비판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원 80만 대상으로 당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제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라는 게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규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이제 전당원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기사가 이제 채널A의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당의 공식 입장에 알려졌죠. 그렇게 80만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건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아, 그렇군요. 이미 해프닝으로 끝났다. 일이고요. 지금 김재현 최고가 말씀하신 그런 식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용산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와서 왜 그걸 꺼내드렸을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배경을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 중에 인적 쇄신, 네. 대통령이 이런 자에 거절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인적 쇄신 대통령이 거절하면 더 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어요. 예.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요. 못하죠. 두 번째, 여사의 활동 자제 중단입니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지금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여사의 문제지. 여사가 결심할 문제지 뭐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이 규명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 좀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했던 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서 서둘러 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거 그때 대통령의 답변은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으니까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는 좀 뻘쭘하잖아요. 인적 쇄신도 안 한다고 하지. 여사 중단도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특별감찰관은 그나마 우리 당에서 열심히 추진하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라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같다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왜 그걸 추경호랑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원내 사안인데 원내 당대표가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옳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든 원내 의원들이 설득을 하든 지금 오히려 친윤계가 답변해야 될 내용은 특별감찰관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답장을 줘야죠. 근데 대부분은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실에서도 뭐 당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중요시한다. 북한 인권 정체성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우리 당의 정체성은 아니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이미 북한 인권법 통과한데 8년 동안 민주당이 머뭇거리면서 안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니까 특별감찰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관철시키자? 이걸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윤계에서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는 게 필요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의원들 설득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계가 비판하려면 그런 형식을 말할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죠. 찬성이냐 반대냐? 특별감찰관 지금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도입은 전 국민적 요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의회에서 가져오면 내가 임명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왜 국회에서 안 한다고 그러죠?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저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
원내에 계시잖아요. 예. 특별감찰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특별감찰관은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요즘 뭐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친한이냐 친윤이 규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저는 과거에도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왔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수용하시면 아마 여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당의 활동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김용태 특별감찰관 추진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김근식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친한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략적인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북한 인권 이사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국에는 제가 짧은 정치 경험으로서는 명분을 갖고 있는 쪽이 이길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당 대표나 이렇게 정치인분들이나 원내대표나 정치를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치라는 것이 자기 정치가 이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말 관철시키고 싶었더라면 대통령의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국회가 의결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특별감찰관제 해달라 국회에 요구하는 그림이 나왔더라면 조금 더 당정에게 그리고 여당 대통령실에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대표가 당대표나 일처리가 좀 미숙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네.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대통령실에 처음에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해내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물밑에서 조율해가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발표하게 만들었더라면 지금의 갈등이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김용태 의원이 지혜롭게 답변했는데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권한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지금 어쨌든 싸움은 벌어졌는데 예.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반대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권한이 당대표에게?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정치 구조가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당원 21조와 65조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 대표 말씀이나 원내대표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원내대표는 당원 65조에 보면 교섭단체라는 또 대표잖아요. 국회 운영에 대한 권한의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조항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서로 존중하면서 예.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 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계속 법대로 하자, 당원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건데 저는 두 분이 완만하게 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돼야 될 상황인 거고 아마 의총에서도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길 희망하고 있고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기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No comment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원총회 일정은 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원내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신 거에 대해서 당대표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건데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오랜만에 듣는데 노코멘트. 김영주 의원님.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노코멘트를 했어요. 노코멘트를 한 이유가 뭘지 궁금하고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 모닝콜도 했었는데 사실상 추 원내대표와 친윤계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준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도 좀 궁금하고요. 네. 우선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코멘트를 했으면 훨씬 더 심각하게 되죠. 갈등이 더 점화시키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쨌든 이 사안은 원내가 표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공약 사항이 국회의원이 달라진 총선 이후에 원내가 새로 표결할 사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을 민주당 말하자면 북한 인권 이사 추천안과 연동할 것이냐의 논의를 할 것이지 이것을 바보처럼 지난번 대선 공약을 지금 의총에서 표결한다? 지난번 대선 공약은 그러면 그때 원내 표결 없이 된 겁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지금 새로 의원이 말하자면 총선 이후에 표결해서 부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다. 예, 자기 모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 한 게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 대표가 지금 이건 대선 공약이다 반대하느냐라는 글을 올린 거군요. 그런 거죠. 그게 논쟁을 하면 당이 더 어려워지죠. 왜 반대의 입장을 자기가 갖기는 싫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 타임에서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갈 거냐 아니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감찰관 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지. 할 거냐 말 거냐고 의총에서 표결하면 바보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도입을 다 반대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일부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네.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연계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건 풀자는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뭐 사실상 걸어놓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여당 내에서 하냐 마냐를 두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당만 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야당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면서요. 네. 야당 전용기 의원님 특별감찰관 할 의사가 있습니까, 야당에? 저는 뭐가 무서워서 그 여당이 싸우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받으면 안 됩니까?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 풀고 가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왜 감찰관 정도는 못 받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이 먼저다 이겁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플러스인데 왜 알파 가지고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면 특검 없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동의 안 해준다. 우리는 특검이 먼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괜한 싸움이네요. 이거 야당이 안 받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진작 말해야지. 모닝콜 다 하고 했는데. 김재현 최고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진작 말해줘야죠 그런 거. 김재현 최고가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라고 네. 하는 말씀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재현 최고는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싶었던 게 야당에서 이거 안 받아준다. 저희는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먼저인데 왜 이상한 특별감찰관으로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는 못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과거 문제 이런 거 다 용인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변수가 있었군요. 특별감찰관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네. 그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 싸우지 드리고 마라. 싶은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저는 민주당이 하책이라고 봐요. 민주당 하책이다. 특별감찰관 안을 받아줌으로써 당내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죠. 네. 아니 우리가 특별감찰관에 산이네요. 대해서 산 넘어 산.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친윤 네. 친한이 다 동의 타협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기로 해서 실제 사람을 추천하면 저는 민주당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받아줄 거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특검은 특검이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특검이 우선이라는 거지 네. 특별감찰관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표면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을 안 받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당내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군요. 그 가운데 탁현민 씨가 김 여사가 연락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김재현 최고는 저거 김 여사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탁현민 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전원일 뿐이다. 그 사람의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김 여사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연락받은 시점은 1년도 채 안 된다.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탁현민 씨 주장에 따르면 이렇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는 탁현민 씨가 직접 김 여사 연락 받은 것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김재현 최고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설명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런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신뢰할 만한이라고 분이라고 그 지칭을 했는데 그 분이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김지현 최고가 좀 지혜롭게 말씀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좀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고 많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렇게 탁현민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문다희 씨인데 문다희 씨가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숙박업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 달라집니다. 들어보시죠. 알고 주도 면밀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 이런 행위를 이건 실수의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문다희 씨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양평동 숙소를 매입하고 할 때는 그런 명목으로 본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살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숙박비 여러 가지 뭐 음숙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청와대에 같이 함께 기거하면서 정작 있어야 될 집은 영리 목적의 불법적인 대여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참 이것은 좀 보기 안 좋다. 양평동 주택, 양평동 빌라, 청와대 관저에 거주했던 시점이라면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양평동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제주,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말고 관저에서 지내면서 다른 주택도 공유 숙박을 또 돌렸다? 네. 그럼 그걸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왜 그렇게 이 공유 숙박 사업을 여러 개 돌렸는지. 네. 두 번째는 관저에 살면서 본인의 집은 숙박을 돌렸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 건지. 네. 그러면 관저에 살면서 아버지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죠. 제가 첫 번째 하나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 문다희 씨가 5년차 슈퍼 말하자면 공유자인지 슈퍼호스트인지 슈퍼호스트인지 영등포 때는 계산이 안 됐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2022를 아무래도 5년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영등포는 2021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제주도는 2022년. 아무래도 5년이 안 돼요. 그럼 앞에 2년은 뻥인가? 근데 뻥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9년을 계산해 보면 5년이 돼요. 양평동 주회부 매일 당시에 문다희 씨가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벌써 본인이 사실은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5년차 슈퍼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마지막 제주 부분도 왜 7월 달에 사서 8월 달에 바로 할 수 있느냐. 이미 재미를 봤다는 거죠. 영등포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제주도권이 돈이 배로 많거든요. 영등포권보다. 참 그렇다면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2022년 7월 이후는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9년과 21년은 재임 시절이란 말이에요. 재임 시절인데 그동안에 또 대통령께서 갭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었는데 양평권은 사실은 또 갭 투자 그런 의혹까지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또 하나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친인척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가 엄격하게 거절해 왔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태국권이나 지금권도 보면 청와대 직원이 문다희 씨를 도와줬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실 자체도 인식이 잘못됐거나 실제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당시 갭 투자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과열일 때 저런 식의 어떤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은 뭐 의혹입니다. 확인되지 않았고요. 문다혜 씨가 제주, 뭐 영등포구, 양평 다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혹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뭐 제주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서는 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 수사가 이제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영등포 오피스텔을 사기 전에 양평동에 있었던 그 집을 구매한 시점에 왜 양평동 빌라에 살지 않고 관저에서 살았는지 여부, 그러면서 혹시 양평 그 집도 이런 수익 사업, 예를 들어 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거기는 등록을 했는지 불법성은 없는지 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정이 있겠죠. 뭐 순탄치 않은 가정생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독립된,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대로 하면 독립한 성인 자녀가 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해놨니? 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식 그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에어비라고 하는 공유 숙박업을 했다는 것이 이제 불법 탈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중한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이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로 드러난 양평도 빌라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 저는 조금 더 의혹이 확산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벌써 등장하는 게 집이 세 채 아닙니까? 문다혜 씨 명의로 돼 있는 게. 지금 양평도 빌라, 이것도 뭐 적지 않은 가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얼마 끼고 뭐 했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현직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갭 투자 같은 거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옥죄했던 시절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 오피스텔 문제가 되는 것들도 이 문다혜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이른바 그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했다고 하는 것도 문다혜 씨 명의로 됐는데 이것도 가격이 상당해요. 벌써 문다혜 씨 명의로 세 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저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남편 따라서 태국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하고 돌아와서 관저까지 머물 정도였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저에 거주하면서 양평동에 빌라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공유 숙박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라고 치면 도대체 이분은 그 많은 세 채 건물 그 집을 어떻게 매입을 했으며, 물론 이제 양평동은 매각을 했지만 매각하고 샀겠지만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래 저분의 직업은 뭔지 잘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업 에어비앤비 호스트라고 자기를 5년 경력이라고 했던 걸 보니까 전업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큰 장래 희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이거나 내국인 대상으로 이런 공유 숙박업 하는 것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꿈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적절한 규율과 절차와 법을 지켰느냐가 문제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지금 또 아무 말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음주운전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샀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장 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일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입 다물고 있는 건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 저는 마지막 궁금한 거. 지금 문다혜 씨는 어디 사시죠? 여기요. 요 근처에. 그러니까 그 집은 또 뭐죠? 저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한 다음에 그 파출소 들렸다가 귀가를 어디로 하셨는지, 양평동도 아니고 지금 영등포구 오피스텔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양평동 주택은 2021년도에 매각을 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문다혜 씨가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의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영등포경찰서 구청 수사 의뢰로 다혜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중이다. 유인촌 장관도 이 공유 숙박 영업 불법이라 판단된다,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022년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별장입니다. 이제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7일에 매수를 하고 8월 8일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묵었다는 후기가 지난 2년 동안 130건이 달렸습니다. 영등포 오피스텔 이 곳은 문다혜 씨가 2021년 6월에 이걸 6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대출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2021년 2월에 문다혜 씨의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팔고 9억 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4억 2천만 원 제외하고 순 들어간 돈이 11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일단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아마 조사해서 발표를.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어제 과방위에서 욕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숫자로 18, 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한 직원이 쓰러져 있는 와중에 거기다 내놓고 사람 딱 죽이네 뭐? 아니 저자는 잠깐만, 저자는요. 저자는 임마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 진행 받아. 공직자야? 자, 네. 자, 잠깐만. 제가 방금 그 김태규 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저 노정면 위원님 제안에 따라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방위에서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한 건데 격한 항의가 나왔어요. 김우영 의원이 사과하기도 했지만 이 자식아 임마 이런 얘기도 나왔고 욕설한 건 맞습니까? 야당에서 정확히 들었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 논란이 있고 나서 유튜브를 봤는데 직접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서 욕설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렇게 모욕죄 고발이 되고 있고 언론 보도도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부적절한데 욕설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변인 그리고 대표로서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김태규 방통위원장도 공직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저 자리에 계신 건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공직자를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거기에 저렇게 심각하게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호영 의원도 바로 이렇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북한 풍선이 이거 정상회담 직전 대통령실에 떨어졌는데 이걸 북한이 정교하게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북한이 뿌린 전단지입니다. 풍선을 타고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단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대통령실 상공에서 풍선을 폭파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단지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문구와 사진들이 담겨져 있고요. 저 순간은 이 폴란드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의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어제 저 대통령실 오물풍선에도 GPS가 달려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군 당국을 취재해본 결과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GPS가 장착돼 있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인근에 폭파시킨 저 풍선에도 GPS 장치가 달렸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핵 강국의 정권 종말이 난 잠꼬대 한다. 핵 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 알아야 한다. 이 대파, 지난 총선에 어떤 대파 논란을 패러디한 대파 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유치하긴 합니다. 폴란드 정상회담 날. 자, 이걸
노린 것 아니냐, 겨눈 것 아니냐라는 건데, 자 김용태 의원님, 이거 북한이 의도했다고 보세요? 이 타이밍, 이 장소. 당연히 의도했다라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물풍선을 통해 가지고 동력 장치도 없는데 네네. 그게 GPS라든지 아니면 뭐 기폭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그런 주요 기관에 오물풍선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2, 3주 전에도 국회 상공에도 오물풍선이 한 7, 8개가 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한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보 당국은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벌써 오물풍선이 북한발 오물풍선이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이 오물풍선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비대위원 모두 발언할 때 저희 대한민국의 드론 작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있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오물풍선을 포획하거나 포획해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그런 걸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당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상공까지 뚫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뭐 하는 거냐 지금? 저희가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 정상들이 경주에 오실 건데 그때 또다시 경주가 뚫린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든 뭐 국가정보원장이든 뭐 안보 관련 관계 기관장들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오물풍선을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군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오물풍선을 떨어뜨리거나 드론을 활용해서 오물풍선을 납포하는 방안이 다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뭐 하냐 아직도. 북한이 의도하고 풍향을 계산해서 그리고 GPS와 이 발열 타이밍 등을 설치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물을 적재시켜서 추락시킬 수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자, 풍선에 담겨있는 GPS가 북한으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송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어요 라고 풍선이 자기의 위치를 북한에 송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파주 넘어가고 있구나. 은평구 지나가고 있구나. 용산 다 왔네. 라면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북한이 지금까지 보냈던 풍선은 오물과 쓰레기들인데 그 오물 풍선을 통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다. 이제 북한은 진짜 원하는 걸 풍선에 달아서 GPS 장치까지 부착해서 그것이 전단지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위협적인 것이든 도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우식 교수님. 예. 그 주장을 듣고 참 놀랐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냈던 오물풍선은 일종의 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할 때도 처음에 작은 차들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오물풍선이 일종의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전단지가 왔지만 정교하게 북한이 원하는 걸 풍향을 계산해서 GPS 위치를 기반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걸 투하할 수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물풍선이 단순히 그냥 북한이 우리한테 우리 이제 탈북단체들이 북에 보내는 이제 그 풍선 전달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걸로 쓰레기를 보낸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30여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기술이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지와 위치와 정보를 계속 입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저 용산 대통령실 정확히 떨어질 정도면 GPS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물풍선에 GPS가 부착되고 그 GP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풍선이 어디를 날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이야 오물이 떨어지고 쓰레기 떨어지고 어제 이제 전단지가 떨어졌습니다만 저 풍선 안에다 무엇을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상 가능한 어떤 무기를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폭탄이 담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오물을 던지는 풍선이다라 정도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나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 그다음에 이게 빨리 이게 막아야만 우리 방공망을 좀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과 우리 안보는 괜찮은 걸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북한군은 어디까지 온 걸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파병 아닌 총알바지다. 국방부 장관의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대부분은 10대들이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군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이 포착됐습니다. 자, 텔레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해서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적으로 써먹자. 그러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했다.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될 거다. 알았다. 나토 얘기까지 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 이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부품 공작이다 이렇게. 국방위에서 즉각 이 회의를 긴급 회의로 전환시켜서 결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건 제명해야 될 사안이에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참 가소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북한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을 인신적인 공격으로 두 분이 사적인 대화의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한기호 의원이 이제 군 장성 출신이고 한참 군 선배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도 여당 의원 출신이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보낸 것 같아요. 뭐 당론이나 뭐 정부 지침은 아닌 것 같고. 그러자 지금 신원식 실장이 대응도 이 뭐랄까 좀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인다는 여당의 설명인 거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보 대책회의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이 안보실장,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에게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을 이용해서 북한군을 미사일 공격하라라는 뭐 지시나 일종의 북풍으로 볼 수 있느냐. 추미애 의원은 신북풍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려울 텐데 어쨌든 제 걱정은 지금 이 안보실의 분위기가 너무 군 장성 출신의 의사가 지배하는 소위 말하는 항상 그 어떤 모든 그 내부적으로 보면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토론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내일 모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장성 몇 사람이 기분으로 북한을 말하자면 욕보이게 하기 위한 전술을 짠다. 뭐 다행스럽게도 뭐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안보실장이 뭐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답이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엄격하게 이 부분을 따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어제 저 국감은 끝났습니다 이미.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지난 6월달에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2주년 행사 때 러시아를 대했던 태도하고 지금이 왜 차이 나는지를 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청와대에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계셨던 전성훈 전 비서관 모셨는데 궁금한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을에게 지시를 해서 북한군을 공격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날 수 있어요. 그 두 분의 뜻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저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을 공격해 줄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전쟁하는데 한국의 얘기를 듣고 뭐 좀 포탄 좀 무기 좀 지원한다고 한국의 얘기를 듣고 전쟁 수행한다는 것도 또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폐가 있는 말이다. 예. 이게 양쪽으로부터 다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국방장관이 북한은 용병을 보낸 거고 총알 바지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했는데 비서관님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의 파병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북한도 러시아도 저거는 뭐 월급도 받죠. 물론 뭐 받지만 용병이라기보다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그 동맹으로서 서로를 지원한다는 큰 어떤 저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의 표현은 또 러시아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파병으로 봐야 된다. 파병이죠. 파병. 예. 뭐 이걸 떠나 용병은 또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가는데 이거는 국가가 결정해서 정식 그 정규군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파병이 맞죠. 그렇군요. 예. 한 일각에선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10대에서 20대 초짜들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비서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일부 10대 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군대 경험이 풍부하고 심지어는 예편한 그 가족이 있는 군인들이 많이 차출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그 북한 그 탈영병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지금 탈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 정권도 그걸 가장 우려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볼모로 둔 군인들을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파병은 북한에게서도 상당히 좀 모험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병뿐만 아니고 북한군 장교들도 일단 바깥 세상에 나가서 러시아 이쪽 보게 되면은 북한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이 북한 군이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어느 정도가 얼마큼 변할지 모릅니다. 또 이들이 복귀해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으로서 그게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예. 자, 일단 일부 어린 병사들도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전해서도 국익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북한군이 저렇게 파병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와 국익의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관여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치를 얘기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평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권. 그런데 이제 북한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 스탠스에서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남의 나라 땅에서 남북한이 이렇게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라도 맞붙는 것도 그 최악의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러시아를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봤을 때 정말로 정부가 제고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좋던 밉던 우리 주변 사강 중에 한 나라로서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까지 과거 소련이 아니고 그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는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한 30년 이상 내려온 북방 정책 성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북방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30년의 북방 정책 성과가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냉정함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진의 더 라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